헌신하다 헌신짝이 된다는 말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제 입맛대로 바꿔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헌신하다 헌신짝이 되는 사람은 평생 자기가 헌신짝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라고요. 내 신을 헌신으로 만드느냐, 새 신으로 만드느냐는 헌신을 받았던 사람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내 자신이 선택하는 문제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헌신하다 헌신짝이 된다는 말에서 한동안 헌신을 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남편한테 죽도록 헌신했었지만 한때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조강지처에게 등을 돌린 못된 남자 때문에 헌신이 될 뻔했던 그런 불쌍한 운명의 여자죠. 그런데 운명은 본인이 개척하는 거 아니겠어요? 복수심도 때로는 인생을 사는데 아주 괜찮은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저한테 남은 건 많지만 복수로 다 얻어낸 것이라 생각하면 때로는 공허한 마음이 들 때도 있네요. 그래도 이제 새 신으로서 다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됐으니 참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 신이 이렇게 새롭게 바뀌게 된 모습을 제가 자주 들었던 톡톡 사연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었어요. 혹시라도 저처럼 헌신하면서 자기의 본 모습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 보셨으면 좋겠다고요. 옛날에 제가 용기가 나지 않아서 집에서 매일같이 울면서 톡톡 사연을 듣고 기운을 다시 차렸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20살 한창 어리고 예뻤던 그 시절부터 얘기를 시작해야겠네요. 평범한 집안에서 나고 자랐어요. 언제든지 제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실 배경이 좋은 가정 환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3남매 중에 둘째로 태어나서 위아래로 어지간히 많이 치이면서도 자랐죠. 하나밖에 없던 큰오빠는 항상 자기 일에만 관심이 많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막내 동생은 일찌감치 사고를 쳐서 별 볼 일 없는 남자한테 시집을 가서 항상 친정에 손을 벌리고 그렇게 손을 벌리는 막내한테도 쉽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집안이었죠. 가족끼리 애착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고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공장에 취업을 해서 제 앞길을 그냥 제가 빨리 개척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대학교 문턱이 아니라 공장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꽃다운 20살을 맞이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번도 못 사는 집안이나 부모님 탓을 하진 않았어요. 세상에는 어쨌든 잘난 사람들보다 나 같은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이야 모르겠지만 옛날엔 그래도 일만 죽어라 열심히 하면 신분이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꿈을 꾸고 살 수 있는 시기였으니까요. 오히려 위아래로 엄청나게 치이면서 살았던 집을 벗어나고 나니까 저는 숨통이 좀 트이는 느낌이었어요. 각자 입에 풀칠만 겨우 하고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제 앞가림만 잘하고 살면 그래 집 식구들 어려울 때 앞뒤 안 가리고 도움도 줄 수 있고 그런 날도 언젠가 분명히 오겠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었거든요. 제가 부양하게 될 게 저희 가족이 아니라 남의 가족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결혼은 미친 짓이라는 우스운 노래 제목이 그저 우습게만 들리던 날들도 있었는데요. 막상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제목이 그냥 나온 우스운 대중가요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네요.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미친 짓을 꼽아보라면 전 망설임 없이 결혼을 고를 것 같아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그게 아닐까 싶네요. 인생에서 큰 시련이 다가왔을 때 그동안 해왔던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자기한테 대굴대굴 굴러오는 바위 덩어리를 별일 아닌 것처럼 폴짝 뛰어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저처럼 온몸으로 그 바위 덩어리가 더 굴러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고 지고 애를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이걸 어떻게 피해야 할지도 모르고 심지어 그걸 이고지고 살 동안 바위 덩어리인지도 모르고 사는 그런 멍청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 덩어리는 제 남편이었고요.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남편 성격이요. 좋게 말하면 굉장히 쾌활한 사람이고 나쁘게 말하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허풍을 잘 떠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원래 사람은 자기랑 다른 사람한테 끌리는 법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원래 고시 공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잠깐 공부를 쉬고 일을 하러 들어온 거다. 처음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도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말하고 다니는 것 같았지만 말이죠. 전 삼남매로 크면서 중간에 끼어서 이 얘기 들어주고 저 얘기 들어주고 하는 게 버릇이 돼서 그랬는지 몰라도 남 얘기를 그냥 무던하게 잘 들어주는 편이었거든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런 제 모습이 좋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허풍이란 허풍은 다 떨고 다니던 남편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있는 사람도 그 모습에 질려서 다 떠나가 버렸죠. 유일하게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저였으니까 아마 그 모습을 좋게 봤던 모양이에요. 뭐 자기가 예전에 사주를 봤는데 나중에 대통령이 될 팔자라는 둥, 자기랑 결혼하는 여자는 그야말로 땡 잡은 거라는 둥, 그런 말도 안 되는 수작을 부렸는데 그때 제가 타지에서 홀로 일하면서 많이 외롭고 힘들었던 건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속아 넘어갔었네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먼저 하도 결혼을 하자고 성화를 부리는 통에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됐죠. 만난 지 몇 개월도 안 돼서 결혼을 한다는 소식에 주변 사람들은 속도 위반이라도 한 거 아니냐, 애라도 생긴 게 아니냐면서 왜 그렇게 결혼을 서두르느냐 했었는데 전 오로지 남편의 얘기만 들었던 거죠. 일찌감치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게 자기 소원이다. 그래야 일찌감치 애도 낳고 남들이랑 다를 바 없이 평범하게 살지 않겠냐고 하고요. 제 꿈이 그거였거든요. 평범하게 사는 거요. 그렇게 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막상 시집을 가서 보니까요. 저희 집이 제일 어렵고 마냥 힘들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제가 막내 욕을 할 게 아니더라고요. 일찌감치 사고 쳐서 애 낳고 별 볼 일 없는 남자랑 살고 있는 저희 막내 동생보다 오히려 제 앞길이 더 꽉 막혀 있을 수도 있겠다. 시집을 가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불구덩이에 제 발로 들어갔냐고 혀를 차시겠지만 사람이요. 너무 아래쪽에서 오래 지내다 보면요. 여기가 그냥 내 세상이구나 하고 살게 돼요. 시어머니한테 맨날 당하는 며느리들 보면 왜 찍소리도 못하고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저렇게 사나 싶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맨날 듣다 보면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요즘에야 뭐 가스라이팅이니 뭐니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맨날 그런 소리 듣고 사는 것도 이상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빨리 알아채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거고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일이다. 그런 소리 맨날 들으면 아 그냥 당연한 일인가 보다. 그렇게 사는 거라니까요. 사랑도 받아본 놈이 받아볼 줄 아는 거고 배신도 당해본 놈이 이놈이 지금 나를 배신하려고 자세를 잡고 있는 거구나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전 불행하게도 둘 다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말입니다. 모셔야 할 홀어머니와 벌이가 좋지 않은 남편, 멀쩡한 집이었다면 애초에 이런 집에 시집가겠다고 하는 딸을 뜯어 말렸겠죠. 그치만 저희 집은 자식이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해서 군 식구를 하나라도 더 덜어야겠다는 생각만 하는 식구들이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전 그렇게 불구덩이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게 됐습니다. 허풍이 심한 남편은 가정에는 소홀하고 친구들과 밖에 나가서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본인 형편이 어려워도 본인 형편에 맞게 살아야겠다는 자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남들 앞에서 남편이 기가 죽어서야 되겠냐면서 자기는 장차 큰일을 할 사람이니 제가 나서서 도와줘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댁은 이미 그런 남편에게서 학을 뗀 상태나 다름없었고요. 그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시집을 가자마자 가장의 역할까지 도맡아서 하게 됐어요. 남편은 그때 한참 사업병에 걸려있는 시기였어요. 왜 그렇게 본인한테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들이랑 어울려 노는 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는데 원래 주변에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을 두고 지내야 자기도 성공하는 법을 배운다나요? 답답한 마음에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니라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죽어라 일을 하고 돈을 모아야 될 시기라고 몇 번이나 말을 해도 들은 척도 하지도 않고 그렇게 바깥으로만 나돌았습니다. 전 골프가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취미인 것도 그때 남편 덕에 알았거든요. 세상에 월급이 그때 300도 안 되는 시기였는데
골프라는 고급 취미를 즐길 생각은 대체 무슨 정신머리로 하는 건지. 그런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에 등골이 휘는 것은 온전히 저뿐이었죠. 후회해서 뭐 하겠어요. 이미 결혼을 했고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나 하나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도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남편이 하루는 저를 불러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도 사업을 해야겠다고요. 전 그런 남편의 얘기가 황당한 허풍으로만 들렸습니다. 대체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하냐면서요. 제 얘기에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고, 요즘은 소자본으로 충분히 창업을 할 수 있다면서 저한테 모아둔 돈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마저 결혼하면서 모아둔 돈을 많이 써버린 상태라서 이 이상으로 누구를 지원해주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모아둔 돈은 말 그대로 집에 큰일이 생겼을 때 그럴 때 사용하려고 비상금처럼 모아둔 돈이 전부였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또 눈이 돌아서 그럴까 했더니 남편과 같이 골프를 치러 다니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중에는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말이 좋아 화장품 방문 판매지 다단계나 다를 바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감언이설에 남편은 그대로 속아 넘어가서 창업만 하고 나면 돈 버는 건 시간 문제라고 그렇게 저를 설득해서 우리도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고 설득을 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전 처음에 죽어라 반대했죠. 우리가 지금 그럴 형편이라 되는 게 맞냐고요. 아무리 뜯어 말려도 이미 눈 돌아간 남편 귀에 제 얘기는 제대로 들릴 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남편과 사이가 크게 틀어졌었네요. 당신,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거지같이 살 건데? 뭐 비빌 수 있는 친정이 있어? 뭐가 있어? 남편이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그것도 나 혼자 잘 살겠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식구 한번 잘 살아보자고 얘기를 꺼냈으면 뭐가 됐든지 응원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그렇게 꼭 초를 쳐야 속이 시원하겠냐? 다른 마누라들은 나가서 뭐라도 좀 해보라고 회사도 관두라고 하고 그렇게 응원을 한다는데 맨날 집구석에서 울적한 얼굴을 하고 앉아서는 나가서 옷이라도 좀 사고 화장이라도 제대로 하고 머리도 좀 하고 그러고 다녀봐라. 내가 네 얼굴 보면 집구석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도망간다고. 알겠어? 저라고 뭐 좋은 옷, 좋은 가방 안 사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저까지 그렇게 남편 따라 나사 풀린 사람처럼 살면 이 다 기울어져가는 집구석은 대체 누가 유지를 하냐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 한 일이라고는 집안에 헌신했던 것밖에 없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한이 맺혔습니다. 아마 제 우울증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사람마다 우울증이 오는 증세가 다 다르다고 하지만 전 그게 살이 찌는 것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남편 말대로 밖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취미를 가져보려고 해도 언제 해봤어야 그런 것도 몸에 맞는 옷처럼 즐겁고 하죠. 그렇게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순전히 먹는 걸로 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음식을 마구 생각 없이 먹으면 허한 마음이 조금은 채워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남편이 뭐 사업을 구상한답시고 저녁에 나가서 사람들이랑 술을 먹고 느지막이 들어올 때까지 전 집에 혼자 있으면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아요. 정신없이 음식 먹다 보면 혼자서는 절대 못 먹을 것 같은 양을 금세 다 먹어버리고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허한 마음에 괴로워하고 그런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까 살이 순식간에 불기 시작했죠. 살면서 한 번도 뚱뚱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거울 속에 있는 모습을 제가 봐도 내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외형적으로도 완전히 변해버렸죠. 매일같이 기름진 음식을 먹으니까 피부도 다 망가져버린 지 오래였고 급격하게 불어난 살 때문에 운동을 하려고 노력해봤지만 우울증이란 게 원래 그렇잖아요. 내 의지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운동을 하려고 몸을 일으켜보면 무거워 다시 주저앉기 일쑤고 그러면 또 난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 답답한 마음에 배달 음식을 시켜서 먹고요. 우울증이 제 정신만 망가뜨린 게 아니라 몸까지 천천히 그렇게 망가뜨리게 됐습니다. 이제는 아주 가지가지 하는구나. 그나마 얼굴이라도 괜찮아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내가 아주 이제 술 먹고 집에 들어와서 너 누워있는 꼬라지만 보면
오만장이 떨어져 술이 확 깬다니까. 너 거울은 보고 사냐? 지금 거울 속에 있는 네 모습 봐라. 그게 사람인지 돼지인지. 너 오늘부터 안방에서 잘 생각하지 마. 작은 방에서 자든 거실에서 자든 알아서 해. 아유, 냄새나서 같이 못 자겠으니까. 알겠어? 그런 남편의 폭언을 들으면서도 한마디 반박도 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 싫고 화가 납니다. 대체 왜 그렇게 살았나 모르겠어요. 남편이 그렇게 구박하는 소리에 반박을 하지 못했던 건 그때 제 모습에 있어서 저 스스로도 자신이 없었던 이유가 가장 컸을 거예요. TV 속에 나오는 늘씬하고 예쁜 연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손은 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바쁘게 숟가락질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은 제가 봐도 너무 싫고 자괴감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나마 일을 하러 나가면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았죠. 오래 다녔던 회사고 제 원래 모습을 아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으니까 갑자기 불어난 살에 우울해 보이는 모습을 보고 걱정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저랑 친했던 반장님이 갑자기 오후에 같이 가야 할 곳이 있다면서 저를 데리고 공장 밖으로 나가셨어요. 출장이 거의 없는 일이지만 뭐 꼭 같이 가야 할 일이 있나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저를 데리고 가신 곳은 다름 아닌 정신과였습니다. 제가 여길 왜 오냐는 표정으로 쳐다보니까 반장님이 그래요. 원래 아픈 거는 본인이 모른다고. 남이 봐줘야 안다고요. 내가 지선이를 하루 이틀 봐. 지금 자네 문제 있어. 결혼하고 난 이후로 지금 살이 몇 킬로나 찐 거야. 애를 가진 것도 아닌데 남편 때문에 힘들어서 그러지. 나도 마누라랑 이혼하고 나서 이 병원 오래 다녔었어. 아니다 싶으면 끊어낼 줄도 알아야 하는데 그게 어디 내 의지로 딱 잘라서 되는 거였으면 병원에 올 일이 있겠냐고. 그러니까 가서 상담 한번 받아봐. 오래 같이 일을 했었던 동료로서 정말로 걱정돼서 하는 소리니까 갑자기 덜컥 병원 다니라는 소리 했다고 고깝게 생각하지 말고. 알겠지? 딸 같아서 하는 소리야, 정말로. 가족한테도 그런 걱정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살을 찌고 나서 친정이 찾아갔을 때는 얼마나 잘 먹고 살길래 살이 그렇게 쪘냐고 그런 소리만 들었었거든요. 직장 동료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상담은 정말로 좋았어요. 한 반년 동안 울 걸 의사 선생님과 상담받으면서 다 울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저에게 내려진 진단은 우울증이었습니다. 약을 잘 먹고 나아야겠다는 본인의 의지만 확고하면 언제든지 나아질 수 있다고 그 얘기에서 희망을 찾았네요. 다만 아주 고약한 병이니까 빨리 고쳐야겠다고 조급해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병원을 나서서도 반장님한테 계속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을 종종 했었는데 그것도 우울증 증상이었다네요.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다고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온 병원에서 해답을 찾으니까 얼마나 다행인가 싶기도 했어요. 병원만 다니면 뭔가 드라마처럼 제 인생이 짠하고 변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아픈 건 아픈 거고 의사 선생님 말대로 이건 시간과의 싸움이었으니까요. 병원에서는 항상 곁에 있는 가족들한테 병을 알리고 도움을 줘야 한다는 조언을 해주셨지만 집에 들어와서 남편을 보니 그런 얘기가 정말 쏙 들어가는 거 있죠. 아프다는 얘기를 꺼내면 언제든지 나를 버릴 수 있을 사람이다 싶어서 더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까진 놈 그냥 이혼해버리면 그만 아니냐고요? 제가 우울증을 앓으면서 모아뒀던 돈도 남편의 사업 자금으로 다 들어가 버린 상태였거든요. 그 화장품 방문 판매요. 기어이 일을 관두고 그걸 시작했거든요. 뭐 몇천만 원의 초기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그거 팔로 다니면서 밤늦게 들어오고 하는 일이 더 잦아졌죠. 왜 이렇게 늦었냐고 한마디를 하면 벌컥 화를 내면서 늦은 시간까지 남편이 일을 하면 고마워하지를 못할 망정 몸도 굴러다니는 주제에 남편 가르치러 든다고 버럭 화를 냈고요. 그걸 어떻게 참고 살았냐 싶은데 그냥 버텼던 것 같아요. 뜨거운 탕에 처음 들어가면 아 뜨거 하고 발을 빼는데 그것도 좀 적응이 되면 몸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는지도 모르고 계속 탕 안에 앉아 있잖아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뜨거운 탕 안에서 버티고 앉아있는 그런 느낌이었죠. 남편이 그렇게 나가서 집안 살림에 도움도 안 되는 허튼 짓을 하고 다닐 동안 전 조금씩 스스로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우선 배달 음식을 시킬 수 있는 핸드폰 어플들을 전부 지웠고 이거 무슨 다이어트 비법을 푸는 것 같아서 웃기긴 한데 배고플 때마다 생오이를 우적우적 씹어 먹으면서 배고픔을 참으려고 노력을 했었네요. 늦은 시간까지 남편을 기다리는 일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원래는 늦게 들어온 남편 먹으라고 밤 늦게 상을 차리고 그냥 두기 뭐해서 저도 거기 앉아서 저녁을 먹었는데도 한 숟갈 뜨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늦은 시간에 밥을 먹다 보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것들도 이제 다 관두자했죠. 처음엔 느지막이 들어온 남편은 이제 아내가 해야 될 기본적인 일들도 안 하기로 작정한 거냐면서 화를 냈었지만 그것도 잠깐이더라고요. 원래 저한테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금방 또 별소리 없이 잊혀져 갔어요. 잊혀져 간다는 것, 그게 정말 부부 사이에서는 가장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도 거지 같은 부부 관계라도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건 이제 사랑 같은 건 없더라도 의리, 믿음 이런 게 남아 있었으니까 겨우 이딴 관계라도 붙들고 살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사이에서는 그런 의리조차 남아있지 않은 이제 부부관계가 맞나 싶을 정도로 관계가 극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전 이제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부부관계는 그와 비례해서 나아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제 신뢰를 완전히 깨버리는 남편의 행동을 보고 저희 관계는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사실 전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거 진작부터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이 사업을 한답시고 이런저런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집에 빨리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것도 아니라면 제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할 정도로 살이 찌기 시작했을 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눈치채고 있었음에도 언젠가 나아지겠지라는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남편을 붙들고 있었을 때?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남편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깨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네요. 언제부턴가 남편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랑 회사를 같이 다니는 분들은 저를 오래전부터 봐왔기도 했지만 남편이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도 서로 얼굴을 보고 지냈으니 서로 다 알고 있는 사이잖아요. 더군다나 저희 남편이 조금 튀는 사람이냐고요. 어딜 가든지 사건 사고를 만들어 오는 사람이라서 모르는 척을 할래야 모르는 척 할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회사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저한테 찾아와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남편이 무슨 일을 하고 다니냐면서요. 회사를 관둔 이후로는 사업을 하느라고 바쁘게 지내고 있다는 것만 안다. 그래도 생활비는 꼬박꼬박 잘 가져다 준다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붙들고 그러는 겁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다고요. 아무리 개차반인 사람이지만 설마 그 정도까지로 나락으로 떨어졌을까 싶어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쉽사리 믿지 않았어요. 나도 지선 씨를 잘 아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망설여졌는데 남편 너무 믿지 마라. 아유, 요즘 사업하고 다닌다는 게 그 화장품 방문 판매하는 거 맞지? 남편 너무 믿지 말라고. 내가 들은 얘기도 있고 본 것도 있어서 그래. 지선 씨 남편이 일한다는 회사에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요즘 그 사람이랑 엄청나게 어울려 다닌다고 이미 우리 회사에는 소문이 다 났어. 뭐 같이 골프 치러 다니고 백화점에서 팔짱 끼고 다닌다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고. 나라고 이런 얘기 당사자한테 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는 알고 있는 게 100배는 낫잖아. 아유,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지선 씨가 그 결혼 생활이라도 유지한다고 얼마나 고생을 한 걸 우리는 옆에서 다 지켜봤는데. 지선 씨 울어? 아유, 나 못 살아 정말.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직장 동료들을 통해서 듣게 됐을 땐 제가 그동안 굳게 지켜왔던 아주 신락 같은 믿음이 완전히 개박살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마누라인데 설마 몰랐겠어요? 어렴풋이 지금 이 사람이 집 밖으로 나돌고 있구나 하고 감으로는 알고 있었죠. 하지만 사실을 마주한다는 건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거랑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더군다나 저는 그 당시에 우울증을 앓고 있던 상황이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정상적인 사고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병원에 가서 또 의사 선생님한테 한바탕 성토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면서 내가 어떻게 이혼 준비를 해야 하는지 준비해야 하는 이 상황들이 모두 끔찍하게 느껴지기만 했습니다. 친정에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할 거고 내가 이혼을 하고 나서도 잘 살 수 있을지 불안하기도 했고요. 내가 그렇게 갈팡질팡하고 있을 동안 남편의 바람은 더욱 대담해졌어요. 이제는 저한테 완전히 들켰다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대담하게 집안에서 그 상간녀랑 통화를 하는 것까지 듣게 됐죠. 솔직히 너무 비참했습니다. 저한테 이제 집에 들어와서 얼굴 한번 제대로 마주치고 얘기를 하지도 않던 사람이 밤늦게 옆방에서 다른 여자와 사랑을 속삭이고 있는 소리를 듣는 게요. 멀쩡하던 사람도 그런 상황에 놓여지면 제정신이 아니었을 텐데 스스로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제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는 어떻겠어요. 점점 더 상태가 나빠지는 것도 느껴지고 더 이상 이렇게 문제를 덮어놓고 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겠다 싶어서 결국 제가 오랫동안 고개를 돌려왔던 진실을 마주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혼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왔거든요. 결심을 하기가 무섭게 남편의 바람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됐죠. 그날은 교대 근무를 해줄 사람이 조금 일찍 와서는 저한테 오늘 병원 가는 날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괜히 상태도 안 좋은데 일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까 싶어서 병원을 다니는 것을 다 오픈한 상태였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 굳게 먹고 잘 이겨내야 한다면서 일찌감치 교대 근무를 해주고 제 등을 떠밀어 주셨어요. 얼른 병원 먼저 가보라고요. 사람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우선 건강한 게 먼저가 아니겠냐고요. 제가 얼른 인사를 하고 공장을 나와서 병원으로 가는 버스에 탔습니다. 멍한 머리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이 눈앞에 떡하니 나타났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이렇게 목격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는데 전 다급하게 버스 기사님께 버스를 멈춰달라고 얘기하고 덜덜 떨리는 다리로 버스에서 내렸어요.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는 두 남녀, 남편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던 유명 기업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저도 뉴스로 몇 번 얼굴을 본 적 있는 여자예요. 두 사람은 저를 마주치고도 전혀 놀라거나 당황한 기색이 없더라고요. 이미 언젠가 이런 일이 생길 거다 하고 알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마구 쏟아지고 들고 있던 가방을 남편을 향해 집어 던졌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요. 남편은 팔짱을 끼고 있던 여자의 손을 다독이더니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금 길거리에 사람도 많은데 창피한 줄도 모르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넌 끝까지 나 창피하게 할 궁리만 하고 사는 거냐? 그렇게 집에서 눈치를 줬는데 나갈 생각도 안 하고 놀라왔더니 차라리 잘 됐다. 봤지? 나 이 여자랑 사랑하는 사이야. 그러니까 이혼 좀 해줘라. 어? 아, 내가 진짜로 너 꼴도 보기 싫어지기 전에 우리 서로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서로한테 더 좋지 않겠어? 상간녀란 인간도 대단하더라고요.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저한테 와서는 얘기 많이 들었다면서 위자료든 뭐든 자기가 다 보상을 해줄 테니 이 남자 놔달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래도 거기서 바보같이 울고만 있지 않고 그 상간녀 머리채라도 한번 잡아봤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길에 지나가던 사람들도 저를 뜯어 말리고 손톱으로 핥히고 손바닥으로 밀고 해서 상간녀 얼굴이 퉁퉁 붓고 결국 폭행죄로 고소까지 당하고 남편과는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하나 없고 오히려 당당하다 생각했었는데 그 두 인간들이 손발이 얼마나 잘 맞는지 위자료랍시고 정말 쥐톨만한 재산 분할받고 그렇게 갈라섰어요. 물론 제가 남편 사업에 투자한 돈도 있었고 매달리고 물고 뜯으려고 애를 썼으면 얼마든지 더 받아낼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겠지만 이렇게 이혼을 하기로 결심한 마당에 남편과 더 엮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날들도 하루하루 지옥 같았고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차라리 이혼을 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대요. 왜 이런 문제를 그동안 덮어놓고 살았는지 제 자신이 바보 같아서 오히려 빨리 이혼을 하지 못했던 게 후회가 될 정도였습니다. 직장에도 사표를 제출했어요. 그래도 이혼을 하고 열심히 살아야지 왜 이 와중에 퇴직을 하냐고 사람들이 뜯어 말렸지만
전 이혼을 하면서 결심했거든요. 망가진 내 인생 처음부터 다시 한번 되돌려보자 하고요. 남편을 만나게 됐었던 공장도 계속 다니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은 걱정한답시고 건넨 얘기였지만 제 이혼을 핑계 삼아 이런저런 얘기를 떠드는 사람들과도 더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고 이왕 새로 시작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거 여기서부터 한번 끊어내봐야겠다 했거든요. 그렇게 직장을 관두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의 저를 살게 했던 것은 복수심, 딱 그거 하나였어요. 어디서 봤거든요. 바람을 피고 헤어진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내가 너랑 헤어지고 나서 이렇게 잘 산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좀 우습고 유치할 수 있겠지만 남편과 헤어지고 나서 완벽하게 잘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의 팔짱을 끼고 있는 상간녀는 누가 봐도 저보다 외모도 재력도 훨씬 나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사람을 밟고 올라서고 싶은 마음, 그렇다고 남편의 마음을 다시 되돌려 보려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오로지 두 사람을 지근지근 밟아서 내 발 아래에 두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참 웃긴 게요.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마음이었는데 복수심이라는 그 알량한 감정 하나가 저를 다시 살게 하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우울증을 앓으면서 30kg 가까이 쪘었어요. 당장의 생활비는 퇴직금과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로 어느 정도 충당이 될 것 같아서 바로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운동을 먼저 시작했죠. 개인 PT를 끊어서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기 전까지 죽어라 운동만 했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전 운동을 해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몸이 힘드니까 다른 생각이 들 여유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게 4개월 동안 전 우울증도 훨씬 나아졌고요. 그동안 찐 살을 다 뺀 건 물론이고 아가씨 때도 그렇게 멋진 몸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헬스장에서 피트니스 모델을 제안받을 정도로 완벽하게 다이어트에 성공했습니다. 성형수술도 처음으로 받았어요. 그동안 외모가 못났다고 전 남편에게 지독하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이유도 있었지만 이왕 외모에 자신감이 붙은 거 완전히 새로운 얼굴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남아있는 돈을 털어서 눈이며 코며 성형을 했고 그러고 나서 거울을 보니까 그동안 울적했던 얼굴로 배달 음식을 먹으면서 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는 여자는 더 이상 없더라고요. 제가 꿈꾸던 대로 완벽하게 달라진 인생이었습니다. 달라진 건 외모뿐만이 아니었어요. 제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지더라고요. 이제는 어디 가서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안 들을 정도로 잘난 사람이다.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나니까 헌신하다가 헌신짝이 된 것 같은 제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좋은 사람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그런다면서 괜찮은 사람을 소개받기도 했고요. 제가 운동을 하던 헬스장에 피트니스 모델을 해서 상을 받기도 했거든요. 자신감이라는 게 가속도가 붙은 차랑 똑같은 것 같아요. 한번 자신감이 붙기 시작하니까 내가 못할 것 같았던 일도 할 수 있게 됐고 우울증도 급속도로 좋아지기 시작했죠. 일주일에 2번씩 가던 병원을 이제 2주에 1번씩 가게 됐고 선생님도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 것 같다고 이렇게만 지내면 좋겠다며 격려를 해주시곤 했죠. 전 직장 동료들과도 종종 만났었는데 모두 달라진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요. 전 남편한테는 단 한 통의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연락조차요.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뭐가 좋다고 그 여자랑 여행을 다니면서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대요. 그 사진을 보고 속으로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고 두 사람이 행복한 꼴은 절대 못 보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복수를 계획했죠. 그 기업이 저희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방문 판매 화장품 제조업체라고 제가 특정해서 혹시라도 사연을 듣는 사람 중에서 저를 알아보고 연락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다른 회사라고 속일까 싶기도 하다가 차라리 이렇게 다 터놓고 얘기를 하는 게 속이 시원하겠다 싶더라고요. 이 사연을 듣고서 혹시라도 알아보는 사람이 생긴다면 저한테 그냥 고생했다고 연락이나 한 통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라고 쪽팔릴 거 다 생각하고 저도 이렇게 제 얘기 다 털어놓는 거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된 전 차근차근 복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한테 호랑이 굴은 남편과 상간녀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그 회사였어요. 공장에서 일했던 경력밖에 없고 회사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였던 저에게 우연히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세상에 저한테 복수를 한번 제대로 해보라고 판을 깔아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집에 하루에도 몇 번씩 그 회사에 채용 공고가 올라오는 것만 지켜보고 있었는데 방문 판매 사원을 모집한다는 글밖에 올라오지 않았었죠. 그날도 정 안 되겠으면 화장품 방문 판매라도 하면서 그 호랑이 굴에 기어 들어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새로운 채용 공고 하나가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상간녀인 아버지의 회장 비서 업무를 하면서 회사의 홍보 마케팅을 진행할 직원을 구한다는 공고였어요. 별다른 경력이나 학력도 보지 않고 외모가 준수하고 센스가 있는 사람이면 괜찮다는 내용을 보고 옳다구나 이거구나 싶었죠. 그렇게 면접을 보러 가게 됐고 그날 처음으로 그 상간녀 아버지의 얼굴을 처음 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동안 당해온 게 있어서 그런지 회장님이 저에게 피해를 준 사실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 얼굴을 보자마자 울컥 화가 올라온 게 사실이었어요. 나이가 꽤 있는데 이런 쪽 일을 해본 경력도 없고 잘할 수 있겠어요? 여기 화장품 사용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인가요? 오히려 나이가 있는 사람이 홍보 모델을 해야 다른 사람들도 내가 저 화장품을 쓰면 저런 얼굴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하고 물건 사지 않겠어요? 제가 물건 사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무슨 용기가 나서 그렇게 대답을 했는지 몰라도 제 대답에 꽤나 만족하신 눈치였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능력이 출중해서 뽑았겠다는 생각을 했겠어요. 제가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제 나이 또래 치고는 굉장히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도 했고 저한테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무기가 그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자신감 있어 보이는 제 모습이 꽤나 마음에 들었는지 최대한 빠르게 출근을 해줄 수 있겠냐는 부탁을 받게 됐고 그렇게 호랑이 굴에서 시작되는 복수극이 그 막을 올리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일만 했어요.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신임을 얻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외모가 괜찮으니 일은 설렁설렁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들도 그렇고 회장님도 꽤나 의외라는 눈치였죠.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회사의 회장님에 대한 것도 꽤나 많이 공부를 하고 들어갔던 상태였어요. 아내랑 사별을 하고 혼자 지낸 지 꽤 오래됐고 여자 문제에 있어서도 깨끗한 사람이더라고요. 이 회사 자체를 사별한 아내가 성실히 노력해서 읽어놓은 부분들이 많아서 성실성에 마음이 동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요.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기는 훨씬 더 쉬운 일이었고요. 회장님 혼자 계시죠? 제가 반찬을 조금 많이 해서 그런데 혹시 이것 좀 드셔보실래요? 어제 보니까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도시락을 좀 싸봤는데요. 입맛 안 맞으시면 버리셔도 괜찮아요. 젊은 여자의 친절에 당하는 장사 없다고 한다지만 도시락 좀 챙겨주고 옆에서 살갑게 굴어주니까 금방 마음을 여는 회장님의 모습을 보니까 뭔가 기운이 빠진다고 해야 하나요? 복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쉽게 넘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전 남편도 이런 식으로 유혹에 빠져서 가정을 파탄낸 거구나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묘하게 더럽더라고요. 어쨌든 회장님을 유혹해서 그 집안에 들어앉아야겠다는 저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점점 직원 이상으로 저를 생각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에게 본인의 옛날 얘기를 털어놓기도 하고 사별한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은근히 내비추기도 했어요. 회장님의 마음이 약해지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저에게는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날 아주 쐐기를 박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혹시 일 끝나고 저 술 한 잔 사주실 수 있냐 넌지시 물었죠. 저도 제 힘든 얘기 좀 하고 싶다고요. 옛날에 자신 없는 제 모습이었다면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을 일이었어요. 흔쾌히 술을 사주시겠다는 회장님의 얘기에 전 취하지도 않았지만 일부러 취한 척을 하면서 제 힘든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은근히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눈물까지 보였죠. 상간녀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는 얘기를 하자 마음이 동하는 눈치였어요. 이럴 때 힘이 되어줄 만한 남편이라도 있었으면 덜 힘들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자 숨겨왔던 속내를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나도 딸이 있어봐서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지 감히 상상은 되네. 혼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 거야. 여자는 혼자 있으면 그렇게 힘든 일이 생겨. 아무리 매갈이 없는 놈이라고 해도 옆에 남편이 있고 없고 그게 얼마나 큰 차인데. 그러니까 나도 내 사위놈이 마음에 안 드는데도 딸애가 좋다고 하니까 옆에 붙여놓고 있는 거야. 기회만 되면 아주 쫓아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것도 뭐 구실이 있어야 가능한 말이지. 자네 성실한 거야. 내가 옆에서 지켜봤으니 알고 있고. 내가 늙음하게 그렇게라도 힘이 되어주고 싶은데 말이야. 그 얘기를 하면서 은근히 손을 잡아오는데 저는 속으로 옳았구나 싶었어요. 이제 다 넘어왔구나 하고요.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찍어내면서 회장님이 저한테 힘이 되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식의 입장에서는 제가 얼마나 눈에 까시겠냐.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를 내치려는 모습을 보이면 회장님이 다 막아주셔야 한다. 그렇게 울면서 부탁을 했죠. 저 결혼 한번 실패해봐서 아는데 두 번은 실패하고 싶지 않다고요. 자식의 반대가 걱정돼서 결혼을 못했다는 식으로 은근히 마음을 밀어내니까 그게 더 애가 달았나 봐요. 이제 나이 먹어서 세상이 즐거운 거라고는 하나 없는데 제가 큰 힘이 되어준다나요? 자식이 뭐라고 하든지 본인도 본인 인생을 살아야겠다면서 그렇게 저에게 고백을 해오셨습니다. 윤리적으로는 잘못된 일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을 약하게 먹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순식간에 제 신분이 바뀌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력했던 이혼녀에서 큰 기업의 안주인 자리를 차지한 젊은 여자라고 소문이 파다했죠. 결혼식만 올리지 않았지 회장이 아끼고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회사 안에 돌기 시작했고 결국 그 얘기가 회장님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자 제 가정을 파탄낸 상간녀의 귀에도 들어간 모양이었어요. 글쎄요, 저에 대한 회장님의 마음은 진심이었을지 몰라도 그 당시에 전 복수에 눈이 돌아있는 여자였어요. 점점 저한테 더 마음이 열린 회장님은 정말 저에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행동을 하셨고 당장이라도 혼인신고를 하고 자식에게 만나고 있다는 사실도 오픈하고 제대로 결혼 생활을 하자 제안하셨지만 전 결혼을 해줄 것처럼 굴고 은근히 밀어내는 모습을 보이니까 자식 때문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불편한 눈치를 보이셨죠. 상간녀가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나서 저희 사무실로 찾아왔을 땐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온 보람이 있긴 있구나 싶더라고요. 이제 저 표정이 얼마나 바닥으로 떨어질지 상상을 하니 콧노래까지 나오더라고요. 네가 우리 아빠 요즘 끼고 다닌다는 여자니? 어디서 굴러먹다 온 앤지 몰라도 우리 집안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같은 여자들 내가 한두 번 제껴본 줄 아냐고. 네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난 널 인정할 생각이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마. 알겠어? 직원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소란을 떨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전 그런 사람들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주실 수 있냐 부탁을 했어요. 저랑 사이가 가장 가까웠던 직원이 나가는 길에 혹시 회장님을 불러주실 수 있냐는 얘기도 있지 않았죠. 사무실은 직원들이 일하는 공간이니 CCTV가 없는 것도 이미 확인을 했고요. 사람들이 다 나가자마자 전 상간녀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습니다. 제가 결혼 허락을 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사정이라도 한 줄 알았던 상간녀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전 그런 상간녀의 뺨을 시원하게 한 대 더 올려붙이고 어깨로 확 밀쳤어요.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날카롭게 소리를 지르는 상간녀의 뺨을 한 대 더 올려붙일 생각으로 가까이 다가가니까 쫄았는지 움찔하면서 눈을 꽉 감더라고요. 이렇게 만만한 여자였는데 뭐가 무섭다고 그동안 벌벌 떨었는지요. 왜? 남의 가정 파탄 낼 때는 네 가정 파탄 날 생각도 했던 거 아니야?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이 되긴 됐나 보다.
네가 내 얼굴도 못 알아보는 거 보니까? 나 기억 안 나니? 버스 정류장에서 마주쳤을 땐 내가 네 뺨 때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맞아보니까 어때? 아프니? 그때 내가 얼마나 아팠을지 상상은 해봤어? 그러자 너 하더니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누군지 알아본 눈치였어요. 전 그런 상간녀에게 그랬어요. 남자란 게 얼마나 쉬운 동물인지 모르겠다고요. 니네 아빠가 오고 나서 누구 편 드는지 똑똑히 한번 잘 보라고요. 상간녀가 우리 아빠가 날 배신할 리 없다면서 소리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전 스스로 제 뺨을 몇 대 세게 내리쳤습니다. 순식간에 얼굴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사무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상간녀는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싶어서 멍하니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뒤이어 사무실로 다급하게 들어온 회장님이 제가 뺨을 부여잡고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딸은 돌아보지도 않고 제 어깨를 부여잡고 괜찮냐며 확인을 하더라고요.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여자가 누군 줄이나 알아. 그 여자. 입 안 다물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 괜찮아요? 일어날 수 있겠어요? 내 딸 간수를 제대로 못해서 기어이 이런 사단을 만들었으니 너 당장 이 사람한테 제대로 사과하지 못해. 진짜 집에서 쫓겨나고 싶은 거야? 전 그런 회장님의 품에 안겨서 거짓 눈물을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사이를 인정하기 힘들어하는 것 같다면서요. 상간녀는 기가 막혀 하면서 뒤로 넘어가기 직전이었죠. 어떻게 자기 아빠한테 남의 가정 파탄돼서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결혼을 하면서도 제 전 남편이 사별을 해서 혼자가 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걸 알고 나서 본인이 상간녀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자기 아버지한테는 죽도록 숨기고 싶어 했구나 하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회장님은 정작 자기 딸이 저한테 뺨을 몇 대나 맞은 것도 모르고 오로지 제 뺨이 부어오른 것만 살피면서 자기 딸한테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지 못하겠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기가 막혀 하던 상간녀는 자기 분을 못 이겼는지 결국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뒤로 넘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데 속으로 통쾌하며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남을 이용해서 복수를 했다는 사실이 저도 찝찝하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저의 복수는 성공으로 돌아갔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알게 된 전 남편이 지금 뭐 하는 거냐며 이혼을 하고 처음으로 저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기업의 안주인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말 조심하라고 하고 전화를 확 끊어버렸죠. 뒤이어 회장님이 이 사정을 다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전 당당하니까요. 거지 같은 불륜을 저지른 건 당신 딸이고 정 그 배신의 피해자일 뿐이다 얘기하면 그만일 일이니까요. 저 하나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상간녀는 자기 아버지가 여자 때문에 자기를 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영원한 지옥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때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안녕하세요. 요즘 결혼 정년기가 참 늦어졌다고 하죠. 30대 중반이 넘어서도 각자의 짝을 못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확실히 결혼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진 게 느껴집니다. 아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딩크족이라고 아이 없이 사는 부부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연세가 꽤 있으신 어르신들이 듣는다면 놀라실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회가 변하고 구조가 변하면 그에 따라 사람들의 가치관도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사실은 저 역시 마찬가지였네요. 전 비혼족이었어요. 딱히 결혼을 하지 않고 나이 드신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살 생각이었답니다. 인연이라고 할 만한 남자도 없었고 그냥 혼자 사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전 주변의 남자 때문에 고생하는 언니들을 여러 두었거든요. 언니들 하는 말 대부분이 결국엔 홀로 살고 싶다. 낳은 애는 후회하지 않겠지만 결혼은 후회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였죠. 결혼 생활이라는 거 한쪽만 좋을 수도 없고 부부가 서로 맞춰가야 하는 건데 난 솔직히 그게 너무 힘들었어.
우리 남편은 늘 피곤해하고 애한테 신경도 안 써주고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자꾸 실망감이 쌓여가고 때 되면 우리 시어머니 입맛에 맞춰 행사 준비하는 것도 다 귀찮고 솔직히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면 나 결혼 안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지 너도 혼자 살아. 혼자가 외롭단 말 다 옛말이다 얘. 너 돈 있잖아. 그래요? 언니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과거로 돌아가면 결혼 같은 거 안 할 거예요? 나 진짜 안 할 거야. 확고해 보이는 언니의 얼굴에서 전 다시금 느꼈네요. 제가 사는 방식 이대로 그저 무르르듯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요. 그렇게 나이가 먹어 30 후반이 되자 주변에선 다들 선 안 보냐며 외려 저보다 더 조급해했죠. 하지만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때 되면 만나지겠죠. 근데 안 만나지면 그냥 이대로 살래요. 모셔야 할 어머니도 있고 전 이대로가 편해요.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상관없었어요. 하지만 이런 제가 어떤 남자를 만나 결혼을 결심하게 됐고 예비 시부모님까지 만나 뵙게 됐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제 인생이 이런 기구한 방식으로 흘러왔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네,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결혼으로 이어질 뻔한 불같은 사랑이 어떻게 파혼으로 종지부를 찍었는지 그 과정을 아주 낱낱이 공개하는 사연이에요. 제가 남편이 될 뻔한 작자를 만난 건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데요. 편의상 예비 남편이라고 칭할게요. 예비 남편은 친구와 함께 간 여행지에서 만나게 됐어요. 사실은 출장 겸 간 유럽 여행이었거든요. 거기는 한국인이 별로 없는 도시라 더더욱이나 남편의 존재가 눈에 띄었죠. 어느 음식점에서 서로가 한국인이라는 걸 알게 됐고 즐겁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이 시작점이었죠. 아, 지희 씨는 그럼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멋있다. 전 그런 쪽은 영 모르거든요. 미적 감각이랄까 그런 게 아예 떨어져서요. 지희 씨는 전시 이런 것도 좋아하겠네요? 아, 저도 미적 감각까진 없고요. 그냥 먹고 살 정도로만 일하는 것뿐이에요. 전시는 좋아해요. 아, 그럼 마침 여기 도시에서 유명 화가 전시회를 한다는데 같이 보러 가실래요? 예비 남편은 굉장히 다정하고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첫인상은 그랬어요. 부담스럽지 않게 상대방의 얘기를 끌어낼 줄 알고 아는 것이 많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딱히 자랑하지 않는 타입이요. 허세라는 단어와는 아주 거리가 멀고 겸손함과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죠. 한마디로 제 타입이었어요. 전 사업을 하면서 사실상 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미팅을 하며 지내기에 단번에 예비 남편이 괜찮은 사람인 걸 알아봤죠. 그래서 저 같지 않게 한국에 돌아가는 일정을 먼저 물어보며 나중에 한국에서 따로 만나자는 의사를 은근슬쩍 전달했습니다. 주팔 던진 거죠. 좋아요. 그럼 그 지희 씨가 자주 간다는 한남동 펍에서 봐요. 수제 맥주 기대되네요. 저와 나이도 동갑의 중견기업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예비 남편. 조건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지만 전 오히려 그런 평범함에 더 끌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평범함 속 어딘가 존재하는 비범함에 이끌렸던 거죠. 같이 간 지인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연애를 안 한 지 너무나 오래됐고 이렇게 먼저 호감을 드러낸 적은 극히 드물었거든요. 지희야, 너 그 사람이랑 잘 됐으면 좋겠다. 나이도 동갑에 둘이 통하는 것도 많은 것 같아. 이번에 웬만하면 연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워커홀릭에서 좀 벗어나 보자. 지지배야. 너 매일 일만 하면서 지내잖아. 네 오피스룩 보는 것도 지겨워 죽겠어. 너희 어머니도 말 안 하시는 것뿐이지. 너 결혼하는 거 얼마나 바라시는데. 알겠어. 근데 그냥 만나보는 거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 그냥 만나는 거니까 뭐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고. 하지만 결말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 이 남자와 잘 됐고 연애라는 과정으로 진입했답니다. 이쯤에선 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전 지인의 말대로 워커홀릭이었고 20대부터 30대 후반의 끝자락에 올 때까지 오로지 일에만 모든 청춘을 바쳐 일했어요. 20대 초반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흥과 망을 반복했죠.
그렇게 더 거기에 목숨을 바치는 일을 했는지도 몰라요. 포기할 줄 몰랐거든요. 평소 제 성격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편인데 이상하게 일적인 부분에선 굉장히 불도저 같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팅에서 만난 대표님들이 나중에 사석에서 저를 보게 됐을 때 놀라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어렸을 적엔 반 친구들은 제가 말을 못하는 아이인 줄 알았다고 할 정도로 전 말수가 별로 없었거든요. 친구들 놀러 다닐 때 혼자 책 읽고 공상하는 걸 좋아하는 애였죠. 그런 제가 성격과 맞지 않는 사업안에 뛰어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오로지 돈 때문이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는 그저 술과 도박에 빠져 사는 사람이었고 친정 어머니에게 물리적 행위를 휘둘러서라도 돈을 빼앗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집안은 전쟁통이었고 가난함은 저를 주눅들게 했습니다. 그 와중에 아버지는 저에게 살갑기는커녕 외동딸인 저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야, 너 크면 술이나 따라라. 뭐라고요? 아버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술이라도 따라서 얼른 돈 벌어오라고. 네가 뭐 잘하는 게 있냐? 여자면 그거라도 해서 돈 벌어야지. 네가 부모 봉양하는 길은 그거 하나뿐이야. 기집애가 어디서 눈을 치꼈다. 여보, 그만 제발 지희한테 그러지 마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짐승 같은 그 작자는 저에게도 어머니에게도 너무나 큰 상처와 아픔만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사실 아버지 역시 사업을 했다 말아먹고 난 후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린 것이었는데요. 변한 이후로는 모든 것을 가족의 책임으로 돌리더니 술만 먹다가 절이 된 것이었죠. 그 사람이 죽은 날은 안도의 숨이 나왔어요. 죽었구나. 드디어 죽었구나. 이제 엄마와 내가 조금이라도 편해지겠구나. 상복을 입은 내내 그 생각만 들 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역시 딱 자기 팔자에 맞는 죽음이었다고 생각해요. 도박판 사람 돈을 훔쳐 달아났다가 그 패거리에게 죽도록 맞아서 그렇게 된 것이었거든요. 일말의 연민도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죽고 다리가 불편하신 어머니와 제가 살 수 있는 길은 참으로 막막했어요.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도 턱없이 부족했고 그 누구도 저희 가족을 도우려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옆집에 가서 국어를 하고 선생님한테 도움을 청하며 그렇게 생계를 꾸려가야 했답니다. 그러니 돈에 대한 갈망은 점점 더 강해져 갔죠. 성인이 되면 난 무조건 돈을 벌어야겠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어머니를 책임지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왕이면 많은 돈을 벌어서 상처를 극복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업판에 뛰어들었고 돈이 되는 곳이면 어디든 투자를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며 화장품이며 어린 나이치고 안 뛰어든 곳이 없었어요. 어린 나이에 시작한 사업이었기에 속기도 많이 속고 뒤통수도 맞았지만 결코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뒤엔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는 항상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잘할 수 있어 우리 딸. 난 우리 딸 항상 믿으니까. 엄마 걱정하지 말고 너 갈 길 쭉 가. 엄만 그냥 이렇게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고마워 엄마. 항상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럼 엄마가 제일 잘 알지. 네 아빠한테서 못 지켜줬던 것도 늘 미안한데 엄마가 항상 고맙고 미안해. 엄마의 이런 전폭적인 지지는 저를 일으키고 또 단단하게 만들어줬어요. 언제고 엄마의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마음먹으며 버텨온 세월이 거의 20년이었나요. 그 결과는 이제 알아주는 업계의 탑으로 우뚝 섰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엄마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흥이 있으면 망도 있다고 힘들었을 때 엄마를 고생시킨 걸 생각하면 죄스러움이 안 들 수도 없었죠. 아무쪼록 그렇게 시작한 사업이었으니 전 최선을 다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비 남편에겐 절대 제가 회사 대표란 사실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사람을 좀 더 알아가 보고자 했었거든요. 믿었던 사람에게 대인 적도 있었고요. 제 직함을 알았을 때와 몰랐을 때의 사람들 반응이 너무 다르니까 방어적인 처사였죠. 그나저나 자기는 늘 퇴근이 늦는 것 같다. 거기 대표가 누군지 몰라도 아주 나쁜 사람이네. 무슨 일을 그렇게 부려먹는 거야?
자기야, 얼른 대충 끝내고 나와. 얼른 나갈게. 제가 거짓말을 해놓았기에 이런 우스운 상황도 발생했죠. 그 대표가 저인데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과 알콩달콩 사귀고 있을 쯤 큰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이때 처음으로 제 예비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일지 감을 잡게 되기도 했는데요. 그 감은 애석하게도 아주 안 좋은 쪽이었습니다. 예비 남편이 시어머니의 생일이라고 생일 선물을 같이 골라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몇십 년을 했지만 어머니 생일 선물은 어렵다고요. 자기 엄마는 돈보다는 물건 사드리는 걸 더 정성으로 생각해서 좋아한다네요. 그때 전 예비 남편에게 받은 호의도 많고 간간히 저희 엄마를 챙겨준 것도 있고 해서 생일 선물에 돈을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예비 남편이 전한 모양이었어요. 여기서 시어머니의 되돌아온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실은 심상치 않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목소리가 워낙 크셔서 전화기 넘어 저에게까지 들리고 말았는데요. 아, 그러니까 네 여자친구도 선물을 주겠다고? 너무 센 금액대 받는 것도 부담스러우니까 나는 그 적당히 한 50만 원 선이면 된다. 아유, 이런 것도 내가 짚어줘야 되니? 그 정도는 네 여자친구가 딱딱 알아서 해야지. 나이가 몇인데. 걔는 나이를 어떻게 먹었다니? 아, 맞다. 그리고 그나저나 걔 난자 얼려놓은 거 확실하지? 난 무조건 손주 있어야 된다. 아유, 그나저나 넌 도대체 걔랑 왜 만나는 거니? 전 이때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꽤나 속물이라는 점, 그리고 제 나이를 싫어한다는 점, 손주에 집착한다는 점 모두 알게 됐어요. 예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난자를 얼린 사실을 알렸다는 것도요. 충격적이었죠. 남편도 저와 동갑이었으니까요. 저기 엄마,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 이만 끊을게. 참, 엄마도 주책이네. 자기야, 혹시 들었어? 예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려오는데 저도 이때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더군요. 들었어. 어머님 내 나이 많다는 거 이렇게까지 싫어하시는 줄 몰랐네. 당신도 나랑 나이는 같잖아. 임신을 생각하셔서. 전에 말했잖아. 엄마가 조금 보수적인 부분이 있다고. 옛날 분이라 그래. 넘어가. 글쎄, 보수적이라고 하고 퉁치고 넘어갈 얘긴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후 여기서 제가 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으니 제가 그날 같이 선물을 고르려다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잖아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 부분이 몹시 언짢으셨나 봅니다. 예비 남편과 데이트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이번에도 우렁찬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 말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준다고 했으면 줘야지. 줬다 뺐다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라냐? 지금 나랑 간 보자는 거야. 뭐 줄다리기라도 하자고? 어쩜 애가 그렇게 싹수가 노랄 수가 있어. 나이도 먹을 대로 먹은 애가. 여자가 나이가 들었으면 성숙하고 조곤조곤한 맛이라도 있어야지. 늙은 여우 같은 년 하나 때문에 아주 그냥 기분 다 배렸네. 늙은 여우년이라고 저를 지칭하는 단어가 실로 놀랍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얼척이 없는 얼굴로 예비 남편을 쳐다보자 말을 더듬으면서 내용을 전달하더군요. 어느 상황에서건 침착한 사람이 황당한 내용으로 더 열을 뻗치게 만드는 내용으로 말이에요. 실은 말이야. 어머니가 우리 사이 반대를 하고 있어. 지희 너 만나는 게 싫으신가 봐. 근데 나도 내 선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고 있고 어머니가 실언을 한 거니까 한 번만 넘어가 주라. 미안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예비 남편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저에게 엄마가 실언을 한 거라고 설득하려 들었지만 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남자친구 어머니의 진심이었습니다. 솔직하게 제 나이도 나이인지라 임신이 쉽지 않죠. 그런데 그건 남자친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려 왔어요. 만약 임신이 실패하면 그 탓을 저에게 돌릴 광경이 정말 눈에 선하더라고요. 주변 지인들에게 말할 필요도 없었고요. 말하면 당장 헤어지라 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예비 남편은 그 일을 까맣게 잊은 듯 처음엔 미안해하며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더니 이젠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좀 꺼낼라 쳐도 모른 척하며 딴 화제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사실 이때 남자친구와 헤어질까 하는 고민이 처음으로 생겼어요. 계속 만나도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한 달 후 이 결심을 단박에 사라지게 해준 사건이 있었으니 저에겐 무척이나 힘든 일이었지만 이때 예비 남편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엄마, 오늘 하루 잘 보냈어? 어째 목소리가 시원치 않네? 아니야. 오늘 오랜만에 휠체어 타고 산책해서 기분 좋아. 근데 찬바람 맞았나 몸이 으슬으슬하긴 하네. 엄마 그러면 아주머니한테 담요 달라고 하고 좀 누워있어.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 어? 어느 날처럼 통화를 하던 중 저희 어머니가 어지러움을 호소하더니 전화를 끊어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쓰러져 버리셨어요. 다행히 집에서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아주머니가 급하게 119를 불렀지만 어머니는 검사 결과 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고 당신께서도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지난 젊은 날 아버지에게 매맞으며 가슴에 맺힌 한이 몸으로 온 것 같다고 중얼거리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죠. 저나 엄마나 지옥을 견디며 왔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프단 사실을 안 예비 남편이 그렇게나 걱정을 하며 갖다 드리라고 이것저것을 챙겨주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들이었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정성이 참 귀하고 소중했습니다. 심지어 회사 일까지 제쳐두고 달려오는데 감동이었고요. 그러다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 아까 어떤 남자가 왔다 갔는데 너 남자친구라고 하더라? 아, 왜 엄마한테 누구 만난다 말 안 했어? 훤칠하게 잘생겼더만. 아, 말한다는 게 깜빡했네. 깜빡할 걸 해야지. 아무튼 엄마는 마음에 들더라. 이왕이면 결혼까지 생각해봐. 갑자기? 엄마는 딸 보내는 거 섭섭하지도 않아? 아니, 당연히 섭섭하지. 근데 딸이 시집갈 때가 돼서 가는 건데 널 영영 잃는 것도 아니고 아까 그 사람이 내같이 널 힘들게 키웠다는 거 듣고 날 존경했다고 하더라. 말도 이쁘게 하더라고.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 그 말이 제 가슴을 참 울렸어요.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쿵 떨어지더라고요. 어머니와 나 사이에만 있었던 아픈 가족사를 누군가에게 공개한 것도 처음이었지만 그 부분을 예비 남편이 위로해준 느낌이었죠. 그날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 사람에게 마음이 깊어졌어요. 하지만 일이 쉽게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암투병으로 마음이 힘든 와중에 첩첩산중으로 장문의 톡이 날아들어왔는데요. 그건 바로 놀랍게도 예비 시어머니에게서였어요. 문장의 어투는 정중했지만 요점은 하나였어요. 저기 나 철환이 엄마예요. 이렇게 문자만 달랑 남기게 돼서 미안한데 할 말이 있어서 말이에요. 우리 철환이 핸드폰 내 멋대로 본 거니 우리 아들한텐 화내지 말고 내 말 들어요. 난 두 사람 결혼하는 거 극구 반대입니다. 물론 아가씨도 소중한 남의 집 딸이겠지만 내 아들은 더 그래요. 내가 심한 섬유 근육통이 있는데 이거로 수술을 몇 번 했는지 몰라요. 거기다 임신 기간에 진통제를 먹을 수가 없어서 다들 먹지 못하면 죽을 거라고 반대했는데 애 아빠 반대에 불구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낳은 아들이라고요. 그렇게 낳아서 애지중지 기른 아들이니 어떤 아들인지 알겠죠? 그리고 내 아들 알겠지만 알아주는 명문대 나오고 좋은 회사 다니는 앞길 창창한 애입니다. 아가씨보다 훨씬 어리고 집 좋은 여자 만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애 앞길 망치지 말고 이쯤에서 비켜줘요. 순순히 물러나지 않으면 내가 나설 수도 있어요. 이건 경고예요. 문자를 받은 순간 정신이 멍하더군요. 늙은 여우라는 단어가 스치면서 얼마나 나를 만만하게 봤으면 이런 문자를 보냈나 싶어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전 당장에 전화를 걸어서 따지려다가 이내 숨을 골랐어요. 대신 예비 남편을 불렀죠.
정말? 이걸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보냈다고?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뭐라고 해야 할지 할 말이 없다. 내가 어떻게든 이 상황을 고쳐 놓을게.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 할게. 정말 우리 엄마지만 경솔했다. 어떻게 고쳐 놓을 건데? 어? 그런데 여기서 예비 남편이 벙찐 표정이 되더군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의 이런 무례한 언사에 대해선 대책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면서 대답을 어물쩡 흐리는데 그 후로 연락이 없었어요. 마치 잠수를 탄 것처럼요. 늘 아침마다 연락을 해주던 사람이 갑자기 뚝 끊은 것이니 이게 의미하는 건 하나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 역시 이별 문자를 날렸습니다.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요. 아무래도 정리는 필요했기에 그런 문자를 보낸 것이었는데요. 여기엔 주변 지인들의 충고도 힘이 컸어요. 뭐, 네 남자친구 어머니, 그러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벌써부터 그런 난리를 떤다고? 예, 그런 시댁 보통 집안 아닐 거야. 안 봐도 비디오다. 이 기집애야, 나이 먹고 개고생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그 남자랑 헤어져.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도 안 돼. 하나같이 다들 의견이 같았습니다. 다들 결혼 경험도 있고 시댁도 겪어봤으니 전 지인들의 말을 따르기로 했죠. 오래 만나지 않은 사이였기에 잊은 것도 금방 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만 저희 어머니에게 잘해준 것만은 잘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남자 잘 만나고 있지? 몸이 다 회복되지 않은 어머니께서 이렇게 가끔 묻곤 하셨는데 할 말이 없어 대강 둘러댔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렇지 않은 척 일에만 치여 살던 날 회사 일을 처리하던 중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아, 네. 누구시라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다소 딱딱하고 사무적인 말투에 당황하셨는지 그분은 몇 번 헛기침을 하더니 주저리 말을 잇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아유, 그러니까 내가 그 문자는 좀 감정적이 되어서 보낸 문자예요. 그날 애 아빠랑 술을 한잔 했거든요. 아무튼 이해해 주길 바래요. 우리 애가 많이 힘들어하네요. 와서 그 애 좀 위로를 해주던가 좀 해봐요. 아우, 내가 아주 다 죽겠네요. 아, 네. 그런데 전 그 사람과는 끝났습니다. 갑자기 자기 아들을 달래라니 어떤 식으로 달래라는 걸까요? 전 단호히 정리하기 위해 헤어졌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황당하더라고요. 그 후로도 예비 시어머니란 사람은 종잡을 수가 없이 문자를 여러 번 보냈습니다. 와서 자기 아들을 달래라는 문자를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놀랄 노자의 일을 맞닥뜨리고 말았어요. 죄송하지만 전 응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전화하시니까 불편한데요? 저기 아가씨, 참 딱딱하게 구네, 이거. 아휴, 내가 미안하니까 우리 애가 지금 아주 열도 펄펄 끓고 힘들어 한다고. 이 정도로 설명했으면 알아먹어야지. 왜 그렇게 사람이 뚝 막힌 거야? 아주 쇠심줄을 삶아 먹었나 고집이 보통 아니네. 아니, 왜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죠? 전 분명히 알아듣게 의사를 전달한 것 같은데요. 우리 애가 지금 응급실에 있다고. 그쪽 때문에 단식 투쟁이니 뭐니 한다고 무리해서 일하고 스트레스 받다가 그 지경까지 갔으니까 당장 달려와요. 참, 그땐 사랑이 뭐라고 심장이 뚝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길로 저는 응급실에 가게 됐고 예비 남편과 다시 조우하게 됐습니다. 그 사이 많이 마른 것 같은 그 사람 얼굴이 지금까지의 마음고생을 말해주는 것 같았죠. 예비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여기까지 오게 해서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어요. 저희는 그날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결국은 예비 남편이 앞으로 알아서 어머님 쪽을 중재하겠다는 결심을 받아내며 봉합하게 됐습니다. 이때를 생각하면 참으로 많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를 기점으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없게 된 것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다신 떨어지지 말자는 다짐을 했던 이때 아마 제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전 오늘 이런 사연도 쓰지 않았겠죠.
예비 남편과는 무난한 사이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늘 조마조마했어요. 우리 사이엔 결혼 시댁이라는 커다란 벽이 존재하는 것 같았죠. 만약 결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시댁과는 명절 이외에는 절대 보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기에 이어지고 있는 관계였죠. 그리고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이제 서로를 남편으로 아내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거구나. 나 참 신기하다. 가끔은 이런 시시콜콜한 대화가 오가며 설레어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제가 염려하던 부분들이 완전히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말았죠. 예비 남편이 매우 조심스레 저에게 예비 시댁 식구들과 간단하게 식사라도 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하더라고요. 어머니도 그때 일을 많이 사과하고 싶으시고 또 가족이 될 사람이면 얼굴을 봐두는 게 좋으니까. 당신 어머니가 날 보고 싶으시대? 어? 그럼 당연하지. 마지막 예비 남편의 답변은 약간 석연찮은 구석이 있었지만 전 초대에 응했어요. 일단 어른이 먼저 권하셨으니까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았고 사과를 하기 위해 마련하신 자리라고 하니까요. 예비 남편 집 주변의 어느 깔끔한 레스토랑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그 자리엔 예비 시누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예비 시누이와 전 서로를 보자마자 하고 놀라고 말았어요. 시누이는 제 회사 건물에서 가까운 경양식 돈가스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자주 찾아가서 혼밥을 했던 가게였거든요. 시누이도 저를 알아봤는지 약간 다소 놀란 듯 하더군요. 어,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될 줄 몰랐네요. 그러게요. 그 혼밥하시는 분이죠? 매번 치즈 돈가스 시키시는. 제가 시키는 메뉴까지 기억하는 시누이 덕분에 분위기가 약간은 풀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비 남편도 우스갯소리를 하는 등 분위기를 풀려고 노력했어요. 다만 걱정했던 쪽은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시킨 음식들이 차례로 나올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누가 봐도 화난 인상이었죠. 반면에 예비 시아버지는 수다스러운 타입이셨습니다. 약간 감투 쓰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 있죠? 어디 산악회를 가도 회장을 해야 되고 모임을 가도 자기가 리드해야 하는 그런 타입이랄까요? 그래서인지 아버님의 끊임없는 혼잣말로 침묵이 흐르진 않았습니다. 오디오가 비지 않았죠. 그건 다행이었는데 문제는 눈치가 좀 없으셨단 겁니다. 아가씨, 내가 말이 너무 많지? 우리 아들 여자친구라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러네. 아, 이런 느끼한 음식 나오는 레스토랑 말고 그 닭똥집이나 돼지 껍데기 나오는 집에서 만나자니까. 이 옆에 내가 꼭 여길 고집해가지고 난 거기서 말하는 게 더 편한데 말이야. 우리 아들 여자친구랑 소탈하게 소주 한잔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살아온 인생 얘기도 나누고. 그나저나 우리 아들 여자친구 보는 날이 올 줄 몰랐네. 이 녀석이 이제 나이도 먹고 해서 딴 놈들이랑 주는 청첩장 받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는데. 아무튼 다음엔 집에도 와요. 우리 집사람이 양념갈비에 소불고기를 아주 잘하거든. 듣자니 육식 바라던데 우리 집이랑 다행히 식성이 잘 맞네. 근데 이때 어머님께서 물잔을 탁 내려놓으시며 무언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아버님을 쳐다봤습니다. 아버님은 그 눈빛에 주눅이 들어서 헛기침을 하셨고요. 이 양반이 주책 좀 부리지 말라니까. 왜 이리 주책을 부려. 그 입단속 좀 못하겠어요. 내가 이러니까 동네 창피해서 당신 어디 데리고 다닐 수가 없는 거야.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참나. 아니 아들과 결혼할 여자 집에 초대하고 싶다는데 그것도 못해? 준비 어편데 성격 이상해가지고는. 당신이 늘 이런 식으로 떽떽거리고 다니니까 나도 당신 비위 맞추기가 힘든 거야. 누가 결혼을 해? 누가 허락했다고? 저를 주축으로 한 두 분의 갈등은 그렇게 점점 고조되어 나중엔 서로를 향한 과거사까지 꺼내며 싸우시더라고요. 저기 아가씨 혹시 모아놓은 돈은 많아요? 네? 없지는 않은데 그걸 왜 물으시죠? 참나 묻긴 왜 묻겠어요. 우리 애 데려가려면 몇 억은 기본 모아놨어야
내가 생각을 해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예비 시어머니가 물잔을 텅텅 내려찍으며 꽥 지른 호함 소리에 사람들의 시선이 저희 테이블로 몰려들었습니다. 그제야 두 분이 다 수그러드는 기색으로 조용히 밥이나 먹고 나가자고 하더군요. 솔직히 어이가 없었어요. 분명 사과하겠다고 모인 자리였는데 사과는커녕 오히려 모욕만 당하고 있었으니까요. 거기서 남자친구의 여동생이란 예비 시누이는 식사할 때는 약간 자기 엄마를 말리는 기색이어서 정상인가 싶었는데 교묘하게 화장실 가는 타이밍에 들어가려는 절 붙잡더라고요. 왜요? 오빠한테 무슨 말 듣고 오셨을지 모르겠지만 분위기 보면 알겠죠? 여기 언니 환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대 버리세요. 우리 오빠 엄마가 절대 쉽게 안 놔줄 거라고요. 돈가스 먹으러 올 땐 반가웠는데 이런 인연으로 만나서 참 안타깝네요. 근데 나도 우리 엄마랑 생각 다르지 않거든요. 언니 수준 미달이라고 생각해요. 거기다 여자 나이 마흔에 결혼 안 했으면 솔직히 좀 수상하잖아요? 뭐라고요? 제 나이를 들먹이며 신우이가 또 한 번 묘하게 웃는데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남자친구의 가족이고 뭐고 정말 바짝 기를 눌러놓고 싶더라고요. 예비 남편한테 듣기론 신우이 역시 저와 겨우 1살 차이밖에 안 나는 데다가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본 노처녀라고 했거든요. 그도 그럴 만했어요. 외모가 이쁘고 이쁘지 않고를 떠나서 신우이는 전혀 자기를 가꾸는 것을 모르는 사람 같았죠. 아니, 가꿀 생각이 없어 보였달까요? 오늘 같은 날 오빠의 여자친구를 만나러 오는 자리에도 허름한 빨간 추리닝 세트를 입고 왔답니다. 옷을 잘 입지 않아도 시간과 장소는 맞춰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저로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거기다 신우이는 남성 편력도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외모를 너무 많이 봐서 늘 헬스 트레이너나 모델 같은 직군에 있는 남자를 만나는 것을 동경했는데 언제는 그러다 꽃뱀에게 당해 그간 모아둔 돈을 날린 적도 있다고 했죠. 내가 걔 때문에 미쳐. 아니 그 남자가 자기 좋아한단 말 몇 마디에 홀라당 빠져버린 거야. 호빠 선수인 것도 모르고 누가 봐도 하는 짓이 제비고 호빠 선수인데 빠진 사람은 아마 내 동생밖에 없을 거야. 이상한 데서 순진한 구석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쟤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게 나을 거야. 자신의 약점을 제가 모른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전 코웃음을 치다 한마디 날리고 뒤돌아섰습니다. 처음엔 여기서 반응해봤자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생각에 눌러 참았는데 버릇없는 건 확실히 교정을 해줘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저기요, 우리 나이가 비슷한 걸로 아는데 40에 결혼 안 한 게 수상쩍다고 하면 그거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닌가요? 말 조심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뭔가 폭발하기라도 한 건지 뒤측에서 갑자기 악에 바친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뭐라는 거야? 우리 오빠 꼬셔서 들어온 늙은 회사원 주제? 야, 너 내가 돈가스 집에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무시하는 거지? 모를 줄 알아? 야, 나 거기 알바 아니야. 직원이라고, 정직원. 아르바이트 아닌가요? 정직원이라고 하기엔 근무하는 시간이 너무 짧던데요? 그리고 이러는 거 예의 아니죠. 예의 지키며 사세요. 예상하지 못한 공격이었는지 예비 신우이의 입술이 푸르르 떨렸습니다. 그 입술을 보자 처연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리고 반말하지 마세요. 서로 선은 지키는 게 좋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고 뒤를 돌았는데요. 제 말에 한 번 더 푸르르 떨더군요. 나중에 이런 저를 달래주신 건 예비 시아버지였습니다. 아버님은 자신이 오늘 괜히 말을 많이 해서 사단이 일어난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머쓱해 보이는 얼굴이셔서 저도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애한테 들었어요. 결혼 준비 중이라면서요. 아직은 나만 알고 있긴 한데 여기 애 엄마 쪽은 신경 쓰지 말고 잘 준비해요.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이왕이면 화려하게 해야지. 내 친구놈들 놀랄 얼굴 생각만 해도 기분이 다 좋네. 아이고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겠어. 오직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 사실이 더 좋으신 듯 했지만 어찌됐든 예비 시댁에서 저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단 사실은 약간 안심이 됐습니다. 물론 결혼하고는 거의 왕래를 하지 않을 생각이었지만요.
저희 친정 어머니는 저의 결혼 준비 소식에 한껏 들떠 계셨어요. 성치 않은 몸이심에도 웨딩드레스 고르는 자리에도 따라오셨고 드디어 우리 딸이 결혼을 하는 거냐며 눈물을 지으셨습니다. 엄마, 그렇게 기뻐? 그럼 안 기쁠 수가 있니?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이 시집을 간다는데. 근데 너 시댁 때 사람들 다 좋은 분이랬지? 지희야, 어른들 잘 모시는 것도 중요해. 부부 사이 좋은 것도 좋지만 어른들이랑 가깝게 지내면 그게 다 복으로 돌아온다. 알아요,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사실 친정 엄마에겐 구구절절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속만 상하실 게 뻔한데 말할 수가 없었죠. 엄마 몸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기아말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것으로 전 예비 남편과는 이별을 해야 했고 한동안 마음을 추스르지 못할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온 거였어요. 그래, 너 내일 인사 온다며? 그래, 별건 없지만 소불고기랑 좋아한다는 거 많이 준비해 놓고 있으마. 네? 철원이한테 아직 못 들었니? 철원이가 말한다던데. 내가 이번 주말은 동창 모임 있어서 시간이 안 되거든. 인사 올 거면 내일이 딱 적당해서 말이야. 내일 금요일이고 뭐 시간 널널하지? 꼭 와랑. 예비 남편에겐 들은 말이 없었는데 당황스러웠습니다.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어지고 난 후 물었더니 어제 결혼한다는 말을 했는데 아마도 자기 엄마가 절 받아주시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일까 의구심이 들었죠. 나긋하고 교양을 철철 흘리고 싶어하는 말투가 거슬리기도 했고요. 사업하며 사람을 많이 만나본 제 직감으로 저를 부른 이유도 단순히 인사차 들리는 게 아닐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인사를 드리는 게 맞았기에 고민하던 중 신우이에게 문자가 한 통 날아왔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아낸 건지 언니 올 때 엄마 좋아하는 채소랑 음료수 좀 사오세요 라고 왔더라고요. 열이 받아 전 그 문자를 그대로 예비 남편에게 보여줬고 남편이 대신 신우이에게 한 소리 했죠. 너 버릇없이 자꾸 굴 거야? 오빠 여자친구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면 나도 너랑 안 보고 살 거야. 거기에 신우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며 난리 부르스를 떨다 사태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렇게 가기 전부터 폭풍전야였지만 결국 어거지로 예비시댁을 방문하게 되긴 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펼쳐진 풍경이 일단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가 약간 술에 취하신 얼굴로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건 예상된 시나리오였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방긋 웃고 있더라고요. 가식적인 표정이 분명했지만 둘 다 만면에 미소를 띄우고 있는 것이 불길했어요. 어머나, 이렇게 일찍 왔니? 나는 아직 준비 중인데 우리 딸하고 얘기 좀 나누고 있어. 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 건 없을까요? 돕기는 무슨, 내가 다 할 테니까 앉아만 있어라. 예비 시어머니는 어울리지 않게 교양 넘치는 말투로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하셨어요. 저를 위해 요리하는 어머님 모습에 예비 남편 역시 어색하고 낯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죠. 거실에 엉거주춤 앉은 저와 남편은 일단 시아버지 얘기를 들었죠. 예비 시아버지는 능숙한 언사로 어제 있었던 돈 내기 얘기를 시작으로 술술 자기 얘기를 풀어나가셨고 덕분에 공백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슬슬 시동이 걸린 건지 이상한 공주 파자마 같은 걸 입고 있던 신우가 아빠 잠깐만 나 우리 세원이랑 얘기 좀 하게 조용히 좀 하면서 옆에서 멈추더니 갑자기 저에게 호구조사를 하더라고요. 자신은 오빠에게 자세히 듣지 못한 게 너무 많다며 이제 알아야 하지 않겠냐면서요. 내가 언니에 대해 잘 몰라서요. 아 맞다. 이건 들었어요. 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면서요? 언니 되게 힘들었겠다. 괜찮아요. 돌아가신 지 오래되셔서. 어머니랑 둘이서만 지낸 지 오래됐어요. 아, 그래요? 근데 편부모 가정 이런 데서 자라면 사람이 조금 편협해진다고도 하던데. 언니는 아니죠? 아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딱 봐도 우리 새언님 편협한 사람이 아닌데. 네?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아니, 제가 듣기론 편부모 가정이면 왕따도 많이 당하고 경제적으로도 넉넉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힘들고 궁색하게 자라지 않았겠어요? 실제로 아마 그런 자료조사도 있을걸요? 예비 시누이는 너무나 당연한 논리를 내세운다는 듯 동그랗게 눈을 뜨고 옆에 아버님에게까지 동의를 구하고 있더라고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아버님은 무슨 일이냐며 시누이 등짝을 한 대 세게 치셨는데 이미 나빠진 분위기는 수습할 길이 없었죠. 제 기분도 이미 그때쯤엔 착 가라앉아 더 말을 섞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시누이는 계속해서 입을 놀렸습니다. 오빠가 생각하기엔 어때? 우리 새언니. 어머니 아래에서만 자랐으면 험한 일도 많이 겪었을 텐데 평소 사람이 너무 드세다거나 그런 모습 없었어? 너 그만 못해?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왜 그래? 예비 남편이 말리는 것도 소용없었어요. 그걸 콕 집어 화제거리로 올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례한 일인지 이 여잔 정작 모르는 걸까요? 너무 화가 났지만 저는 겨우 이성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시어머니가 환히 웃으며 큰 접시에 무언가를 들고 오더군요. 버릇을 잡아주기 위해 시누이에게 한마디 하려고 입을 떼려는 찰나 시어머니의 등장에 잠깐 숨을 골랐죠. 근데 접시 안에 든 것을 확인한 순간 예비 남편도 저도 모두 순간 표정이 식고 말았습니다. 엄마, 무슨 죽? 김치죽이에요? 아니, 웬 김치죽이에요? 예, 딱 어울리는 음식이라 준비했는데 뭐 불만이 있니? 완전히 내가 지금까지 힘들여 아들 키운 게 다 죽순 꼴이니 죽이야말로 딱 어울리지. 그래도 김치죽이다. 간은 맞을 테니까 많이들 들어랑. 김치죽, 간장. 그것이 바로 시어머니만의 항변 방식이었습니다. 이 결혼을 반대한다. 그러니 네가 알아서 물러나라. 이 여자에겐 며느리 될 사람을 망신 주고 대놓고 모욕 주는 것이 더 즐거운 방법인 것 같았어요. 그 잔혹함에 치가 떨렸죠. 시아버지가 인상을 찌푸리며 갈비재료 산다더니 뭔 짓이냐고 화를 펄펄 내는데 전 조용히 눈을 내리감고 김치죽을 바라봤습니다. 나이 많은 일반 회사원. 도대체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에게 뭐 모자른 스펙이라고 이렇게 진상 난리를 치는 걸까요? 머릿속에 어떤 끈 하나가 툭 끊기는 걸 느꼈습니다. 이젠 내 정체를 밝혀서라도 가만두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그때 시누이가 막말을 날리며 망설이지 않게 도와주더군요. 어머, 김치죽 맛있겠다. 고소해, 냄새도. 언니, 통깨도 들어갔으니까 많이 먹어요. 아, 맞다. 근데 나 언니한테 궁금한 거 있는데 말이에요. 언니 집 자가예요? 전세예요? 그도 아님 월세? 왜 물어요? 오빠한테 언니 월세 산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확인차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요. 월세 살아요. 엄마 거봐. 내가 월세 사는 거 맞다고 했잖아. 마음 처먹고 아직도 월세 산다니. 어쩜 좋아? 보증금 500에 월세 40, 50짜리 사는 거예요? 그 막 빨간 벽돌집 같은 그런 빌라에서? 비용 처리하려고 일부러 월세 사는 건데요. 어머, 누가 일부러 월세를 살아요? 거짓말도 작작해야지. 조용히 해. 조용히 하고 이제부터 내 말 들어. 그때 예비 시누이를 포함해서 시댁 식구 전체가 저의 반말에 놀라 멍하니 눈을 치떴습니다. 그 와중에 막말을 던지려는 시어머니를 저지하고 전 계속해서 말을 줄줄 이어갔어요. 생각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기다렸다는 듯 입에서 마구 말이 튀어나왔으니까요. 이 결혼 내가 물러야겠네요. 도저히 안 되겠네. 착한 이 사람 하나 보고 결혼하기엔 당신들 너무 인품이 거지 같아서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지? 너 최근에 그 돈가스 가게 그만두고 우리 회사에 입사원서 냈더라? 그 회사 내 회사야. 경력 하나 없으면서 뻔뻔하게 우리 회사에 지원했더라. 미안하지만 능력 없는 직원은 사절이야. 거기다 인성이 거지 같은 직원은 더더욱 안 되지. 그제야 시누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력서를 일일이 살펴보는 업무는 제가 하지 않는데 우연히 남편에게서 신우이가 저희 회사를 지원했던 것을 들었거든요. 찾아봤더니 진짜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신우이는 문자 그대로 달달 떨었습니다. 황급히 자세도 고쳐 앉더군요. 그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세 전환 한번 빠른 사람들이었어요. 아, 이게 말이 되는 소리니, 응? 아, 철아나. 아, 이게 사실이야? 이 사람도 모르고 있던 사실이니까 물어볼 필요 없어요. 명함이면 충분하겠죠? 자, 여기요. 세상에, 언니가 정말 거기 대표였잖아. 웬일이야? 거기 인테리어 업계에서 완전 탕탕하다고 소문난 회사란 말이야. 내 친구 중에 대학 완전 잘 나온 애도 그 회사 지원했다가 마지막 3차 대표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했고, 근데 우리 새언니가 거기 대표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래. 상황을 정리해보니까 우리가 조금 오해를 많이 한 것 같구나. 일단은 오늘은 늦었으니까 돌아가고 다음에 날 잡고 다시 만나자. 그, 그래, 맞아요, 언니. 이걸 어떡하지?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어떻게 기회를 잡으려고 하기 위함인지 혹은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인지 다음을 기약하시더군요. 하지만 다음은 없었죠. 전 그렇게 그대로 말하고 그 지옥 같은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길고양이 우는 소리만 들리는 밤거리에 저 혼자 오독하니 서 있는데 의외로 후련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신경 쓰이긴 했습니다. 어찌됐든 정직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요. 허나 그냥 모든 게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제가 미리 언지를 주었다면 이것을 예비 시댁에게 전달을 했을 테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못해도 꽤 많은 금액을 뜯겼을 테고 그로 인해 마음의 상처도 받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 앞에선 저 역시 이성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 후 전 남자친구에게 몇 번 연락이 왔었고 만났습니다. 사실은 예비 남편이란 호칭을 떼고 이별을 인정하기까진 저 역시 쉽지 않았죠. 그럼에도 저희 둘은 서로 깔끔하게 이쯤에서 헤어지는 게 맞다는 것을 수긍했어요. 그 사람 역시 자신의 가족이 저에게 상처를 줬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미안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자신이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전달하는 그 사람에게서 애틋하고 아련한 진심이 보였습니다. 전 그냥 미소를 지어줬어요. 괜찮다고요. 그동안 고마웠다고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전 한동안은 길을 잃고 방황한 사람처럼 살다가 이젠 완전히 완쾌한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어머니는 자세한 사정을 모르십니다. 끝까지 모르게 할 생각이에요. 저의 혼사를 여전히 걱정하시지만 아마도 이번 생에 전 혼자 살다 갈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그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게는 아직 더 키워나가야 할 회사가 있고 소중한 직원들,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계시니까요. 그럼 여러분 당부드리며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혹시나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그 사람들의 가족들을 살피고 결혼하세요. 혹여나 가족 구성원 중 이상한 사람이 있다면 미리 대비책을 세워두시고요. 갈등 과정에서 소중한 누군가의 딸이자 아들인 여러분들이 괜한 상처를 입지 않도록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려요. 우리 자신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사실 아시죠? 그럼 모두 평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